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극 협력을, 민주당은 협치 장애물 제거를 서로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의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 민주당 당색인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이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사실 피켓 항의나 고성, 시위 이런 것들이 없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 너무 오랜만이었는데요. 어제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전격적이고 또 국회뿐만 아니라 대국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6일 만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약 한 달 이후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가서 연설했지만은 그 메시지는 국민을 이제 향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다 같이 박수하고 환호하는 그런 가운데 시정연설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뭐 두 가지 과제가 있었겠죠. 첫 번째로는 한 59조 원에 이르는 추가 경정 예산안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국무총리가 인준되지 않고 장관 내석도 공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속하게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어제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생 추경이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소통하겠다는 것. 국회와 국민과. 그다음 세 번째로는 협치, 의회주의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특별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또 법률, 그다음 인사 이런 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협력을 상당히 당부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 여야 박수도 18번이랑 받았고 연설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또 정의당 국회의원들도 일일이 찾아가서 악수를 하면서 협력을 당부했다. 그래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여야 또 정부와 국회가 서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악수를 한 사람이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하여튼 한국 정치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찾은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당선인 시절에 이제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당선인 시절에 찾아가서 국회의장도 만나고 그러는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또 민주당에서 배려를 해주었고 시정연설 사실 이번 아니면 시정연설감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 와서 인사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행사였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어제도 국회의 권력을 의회를 존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 권력을 존중하고 대통령 권력이 독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특히 의회 권력을 무시하고 또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이 어려워지고 과거에 보면 그런 독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적이고 정치적 공세가 있다 할지라도 야당에서 나오는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 경청해서 그래서 국정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본회의장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만 그 이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존중이 묻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민주당은 인사 문제 해결부터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장관 임명 문제 등 이런 현안들을 보면 여야의 협치, 협력 좀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갈등 대립을 좀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나머지 국회의원들 부적격, 또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적격,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임명 동의를 찬성해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명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새 정부에 대한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중도층과 보수층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줄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반발을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민주당의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국정의 조금 원만한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 했던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좀 조속하게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어제로 날짜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민주당의 반발과 반응이 어떨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결부돼 있고요. 나머지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 이후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인사 문제도 하나 있지만은 또 추경도 약간은 여야 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추경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59조 4천억을 제안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47조 2천억 정도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재원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특별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추경안에는 정부가 원래 예산하고 있는 53조 원의 초과 세수 중에서 약 21조 3천억을 이번에 그 추경안에다가 재원으로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한 세수를 왜 땡겨서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또 비판이 있고 또 추경의 그 보상 기준이 정부에서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뭐 주장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손실 입었던 것까지 전부 다 조금 소급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을 심의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추경안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야 간의 갈등도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즉 지방선거 전에 이 추경안 문제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이게 가장 큰 여야 간의 어떤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 이제 연설에 앞서서 윤 대통령과 뭐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에 좀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고 조금 전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출근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좀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뭐 수순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을 갖고서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동의하고 딜을 한다. 아마 그거는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에 이 대검 출신들로 인사기획관이라든가 또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가 실제로 중요한 그 핵심 요직을 검찰에서 다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 라인이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중요한 권력 핵심, 통치 핵심의 골자를 자기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들로 이제 채워서 이것을 하나의 통치 권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는 제가 봤을 때는 임명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호영 후보자가 남았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좀 이따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시킬 가능성이 있죠.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동의와 민주당과 딜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딜에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총리 후보자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정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사실상 대통령 대행을 하는 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국정의 2인자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아무리 헌법상에 있어서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국무총리 역할은 아주 막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거래라든가 정치적인 계산 이런 걸 하지 말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국민 여론이 어떤 것인지, 자기네들이 청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떤 것인지, 특히 그 김앤장과의 유착 문제 이런 부분들이 회전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러한 정경 유착의 관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민주당 결정해야 되고, 대통령도 이 문제를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예. 그걸 갖고 자꾸만 딜을 하고 거래를 한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여야의 대치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아마 이제 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이제 강행을 할 경우에 민주당에서 반발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 반발이 언제까지 갈 거냐? 그리고 이 반발을 어느 정도 어떻게 무마를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뭐 가부를 물을 거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곧 다가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끝까지 반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는 이제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이런 시간의 싸움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지금 주도권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인사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강행할 지금 이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어제까지 했기 때문에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김영숙 여가부 장관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빨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임명 동의안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도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한덕수 그 총리 후보자를 이렇게 동의를 해주기는 굉장히 마뜩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무조건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유투표에 맡겨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동의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친 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을 보면 지금 한 40여일이 지났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기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 지명 이후 21일 만에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고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일주일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공석으로 있는 것은 국정의 굉장히 큰 공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금 조속히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일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부적격이다 이랬지만은 사실 이틀 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은 대부분 소명을 했고,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또 솔직히 대국민 약간 사과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또 경륜과 전문성들 이런 걸 잘 살려서 국무총리로 빨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임명이 돼서 국정에 임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민주당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20일이 지났다 말씀하셨잖아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이 끝난 게. 근데 아직도 국회에 대한 상정을 안 한다니 참 이해가 안 가요. 빨리 뭐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로운 후보자를 또 물색할 테고, 참 왜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결정을 하는지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진성준 부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는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땐 자꾸 뭐 딜하려는 거 아니야? 거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만 얘기하니까 초점이 이상하게 가는 게, 한동훈 후보자를 안 해주면은 뭐죠?
총리 후보자를 뭐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공학적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자는 실제로 스카이캐슬이라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도저히 일반의 상식이 안 가는 조국과 비교가 안 되는 이러한 특권적 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논문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런 증거 틀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자꾸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래하는 거 아니야, 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 뭐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원래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가 가고난 이후에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해야 되고 청문회를 마치면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략적이나 정치적인 고려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실 인사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사과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둘 다 사퇴를 언급하진 않았고 또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 윤재순 비서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즉답은 피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과거의 결격 비위 사실이 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상 참작 고려 요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형평 균형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본인이 사과를 하거나 또 본인이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는 데 대해서 본인이 새롭게 인식이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뭐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으면은 이 업무에 임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본인이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과거 비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받아서 마땅하죠. 그러나 이게 뭐 작년 과거 일이 아니 아주 과거 일이지 않습니까? 한 건은 1996년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6년 전 일입니다. 그때 뭐 여직원과의 신체적 뭐 접촉이 있어서 인사 조치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약 한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 7월이거든요.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에 대한 어떤 뭐 은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기관 경고를 받았고 또 아까 보도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뭐 시집 뭐 전동차 안에서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상상력 마음속의 생각이지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과거의 이 비위에 대해서 본인이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분이 이런 과거 비위에 대해서 인사 기록 카드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란 말이에요. 물론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은 이분의 그 과거 전문성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을 균형 비례해 봤을 때 충분히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사과를 하고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청와대 업무를 잘해가지고 본인이 성과를 내면은 오히려 임명권자의 부담을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국회 운영위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이런 뭐 검찰 인사라든지 비서관 인사에 대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국회 운영에서 좀 솔직하게 과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해야 되지만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 네, 그렇게 중대하거나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이 직책에서 사퇴를 시키거나 배제시키기까지는 조금 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사과로 이거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 시인가요? 그 얼른 났잖아요. 그 시를 지하철에서 제가 뭐 방송이니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은 그 시를 한번 뒤져보시면 다 알 것 같은데 지하철 성추행하는 것이 사내 아이들의 자유다. 그 뒤에 구절은 차마 제가 인용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뭐 그게 문학이다, 시다 그렇게 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분이
총무비서관 되면서 검찰관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성비 의혹 문제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제보가 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느 여성단체 한 분이 잠재적인 성범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성은 아닙니다만은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을 성도구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의 인격체,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로만 여성을 보는 거죠. 그 시를 저도 읽어봤을 때 그거밖에 인식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의 가장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고 살림살이 맡고 관리를 하는 충무비서관, 그것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 맞습니다. 충무비서관은. 물론 대검의 운용과장을 하면서 당시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더라고요. 믿을만 하겠죠. 돈 문제를 맡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대통령 이미지에 타격이 안 갈까요? 대통령 이미지에 저는 심대한 타격이 갈 것이라고 여겨지고, 왜냐하면 이걸 용인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이 사람 징계도 받고 경고도 받았던 사람인데 이걸 대통령이 용인한다라고 국민들이 바라볼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충무비서관 더 큰 권력을 얻게 됩니다. 자, 대통령실에 거기 여성 직원들도 많이 근무하게 되고 민간인도 많이 접촉할 텐데, 자,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이런 왜곡되고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총무비서관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잠재적인 성범죄적 인식, 이건 어느 여성단체분이 얘기한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발동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참 아주 위험한 분이에요. 이분은 사퇴를 하는 게 맞죠. 자진 사퇴하고 좀 더 올바르고 정확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 총무비서관을, 대통령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것이 하나의 사과하고 끝낼 문제나 이준석 대표 이걸 사과하고 끝낸다고 이렇게 딱 물타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자리 아닌 것 같아요. 예, 무슨 의견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 윤 비서관뿐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제 의총에서 박완주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기도 했고, 또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당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 알렸지만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딴 정치권에서의 성비위 의혹,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참 정치권이 이런 성인지 의식 또 도덕성 이런 문제에서 국민적 큰 비판에 이제 직면해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을 좀 뭔가 대각성,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해 보입니다. 정의당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진보 정당, 여성의 존중, 또 인권의 가치, 특히 성인지 감수성의 또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정의당의 어떤 존재 이유, 존재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비위, 성추행,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당에다가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또 대충 사과하고 지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굉장히 피해가 심해서 정신병동에 입원까지 했고 또 자살까지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어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피해자의 심정,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성범죄 특별법에 하면은 이젠 신고죄, 본인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정의당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다 밝히려고 하지 말고 빨리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또 그다음에 범죄자를, 혐의자를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이런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또 법적인 조치, 또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수께서도 상당히 좀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성범죄라든가 성추행, 성추문을 해도 좀 가차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회의원이라든가 특히 박완주 의원 그리고 지금 정의당 관계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권력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성 입장에 봤을 때는 더 모욕적이고 또 이게 얘기도 못하고 저는 박안주 의원이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젠가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해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 가서는 할 얘기가 있다 그러고 굉장히 뻔뻔스러운 정치는 아닙니까? 뭐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2차 가해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또 언론의 일부 난 부분에 의하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다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럼 국회의원 자직은 사퇴해야죠 빨리 사퇴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그랬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말 국민의 대표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예.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에서도 윤호중 비대위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강하게 얘기하지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별로 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사실상 실질적인 당대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왜 정치권이 왜 이러느냐 아직도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권력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아랫사람이라든가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밑에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성적인 부분으로 자꾸만 위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쇄신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한다면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절대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특권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입니다. 헌법 예. 44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권력에 의한 이제 부당한 국회의원들의 탄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런 그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비리라든지 부정부패를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옹호를 해준 사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불체포 특권도 폐지를 하거나 일정 부분 조건을 둬서 완화할 정도로 헌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월 9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1617만 표라는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격적으로 2개월 만에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예. 출마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국민들이 흔쾌하게 이해하거나 동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본인의 대선 때 이슈가 됐던 대장동 문제가 본인에게까지 조사 오거나 수사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소위 말하는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좋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폐지하도록 결정하자. 예.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본인도 흔쾌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그동안에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헌법 개정은 차기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일단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든 권력형 범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국민적 기준에 봤을 때 바람직이 섰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께서도 이재명 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절대 당론으로 발의하진 않을 것이다. 이 입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불체포 특권은 이건 국회에서 폐지해도 돼요. 이제는. 네, 이거는 그 전만 해도 예를 들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계몽군주가 있다라든가 절대 왕정 시대에 의회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고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이 한데 지금은 뭐 굳이 불체포 특권이 있건 없건 간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건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위원장이 잘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저거 대장동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국회의원 나와서 국회의원 되면은 결국 대장동에 쌓여 있는 의혹을 이재명 후보가 면하려고 국회의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 공세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대장동 문제 좀 국민의힘에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대선 때 그렇게 많이 써먹었으면 됐지. 이제 와서 또 대장동으로 더 씌워서 이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정략적 계산 아니겠습니까? 자, 대장동 문제 그때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했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문제가 뭐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하나도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때도 제가 대선 토론 때 기억나는데 검찰이 그럼 그렇게 정치화돼갖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그러면은 특검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특검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어떠한 그 토론회 때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가 특검합시다 그래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자, 그럼 특검도 안 하고 검찰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요직에 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법제처장이라든가 각종 정부 산하에 지금 검찰 출신들이 대거 다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치 검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던 검찰의 독립, 검찰이 정치로부터의 중립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사 라인을 봤을 때 지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라인업이 돼서 정치 보복적 성격의 수사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 지켜줄 수 있을지 이 점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은 없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는 검찰에서 안 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여야 관계의 협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국정이 안정이 되고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은 인터뷰에서 또 이 위원장이 그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최대치로 좋지 않은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성상납 의혹이 나온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게 민주당에서 일어났으면 사실상 당이 해체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에 교수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게 민주당이 뭐 박완주 지금 뭐 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안희전 전 충남지사, 또 오거돈 부산시장,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성범죄 혐의로 사퇴를 하고 또 보궐선거를 치르고 다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민주당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발생할까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회의원이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위력에 의한 성범죄 행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박완주 의원도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에서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절대적인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나약한 을의 위치에 있는 여성을 남성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단순 갑질이 아니라 성범죄를 했을 정도로 중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박완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사과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더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비위 문제는 이제 친고죄가 폐기되기 때문에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제명 처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민주당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전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이 행위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받아서 뭐 국회의원직 사퇴를 시키든지 뭐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 피해자인 보좌관을 허위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면직까지 시키려고 했다. 이런 직권 남용, 허위 문서 작성 의혹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단호한 조치, 또 본인도 정말 단호한 자기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향한 역공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셔서요. 네,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성상납 의혹이 있다. 그래서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관계를 뭐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었다, 없었다, 아니다. 이 가부관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본인이 또 억울한 게 있으면은 정말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조금 당당하고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니 이거는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요. 친여 인터뷰 유튜브 업체인 가세연에서 강용석 씨가 있었던데 거기서 이 문제를 2013년도에 대전지검에 고발된 사건 그 자료를 갖고서 먼저 폭로를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게 대선 기간 중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게 폭로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아마 사건이 배당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경찰로 이첩이 됩니다. 그러다 또 최근에 와서는 얼마 전에 와서 이 문제를 이제 당 대표인데요. 당의 윤리심판원 징계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그거는 지금 성상납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교사 의혹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당 대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나 증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다 이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건 사적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문제인데 왜 공당의 윤리심판원의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문제가 지금 회부됐습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한대요. 결코 올바른 처사가 아니죠. 그 당 대표가 이렇게 성상납 의혹에 연루돼 있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특히 자기 당의 징계위원회 회부돼 있다. 자, 당 대표를 계속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자꾸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터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당입니다. 야당도 아니고요. 여당으로서 역할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막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가세연이다 이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통화를 나누었다. 이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냐. 이런 전화를 나눴다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전화를 나눈 적이 없다.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진실 공방으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진실 공방으로까지 갈지 아니면 하나의 그냥 뭐 해프닝으로 끝날지 뭐 그거는 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강용석 씨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너무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좀 프로모션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과장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것 같아요. 아마 5월 초에 취임하기 전이니까 뭐 그 김은혜를 공격하지 말고 김동연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뭔가 대통령 당선인이 뭐 협조 내지는 또 지침 또는 지원을 주는 듯한 그래서 자기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를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실에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뭐 진실 공방보다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강용석 씨의 발언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 개입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 직전까지 하는 그런 정치적인 갈등 대립도 있었는데 뭐 이 문제는
선거 직전에 있었던 어떤 해프닝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승부처가 경기도지사 선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강용석 씨가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한 5, 6% 정도 지지도를 받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은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본인이 자꾸 국민의힘 또 대통령 쪽에다가 뭔가 요구하는 듯한 이런 게 과연 본인을 위해서나 또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용석 의원이 좀 정치적으로 현명한 또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해프닝이고 프로모션이다라는 서 교수의 말씀인데 이제 뭐 강용석 후보는 김은혜 후보에게 단일화도 막 제안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뭔가 좀 공작 냄새가 좀 나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게 뭐 공작했다라는 게 아니라 공학적 성격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용석 후보가 대통령하고 당선인 시절입니다만은 통화했을 때 그걸 녹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웬만한 건 다 녹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갖고서 강용석 후보가 들이밀면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아니 강용석 후보는 했다고 주장하는 예, 거니까요. 예. 대통령실에서 아니라 그러지만은 만약에 그러면 강용석 후보가 했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녹취를 꺼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주. 그러나 강용석 후보의 지금 제가 5%인데 5%를 갖고 지금 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김은혜 밀어줄 테니까 그 대신 나 입당시켜라. 입당시키려는 게 이준석 대표가 안 돼. 또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세현의 성상납 의혹 문제 제기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부분들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용석 후보는 아니 뭐 더 이상 진전하지 않겠다 뭐 그런 또 뉘앙스를 얘기했단 말이죠. 뭐 녹취 안 왔고 막 거짓 주장이라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당선이 시절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거죠. 하지도 않은 전화를 했다고 그걸 선거에 이용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관계들이 이 내부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대통령 수석비서관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함께 내려가자고 요청한 것을 알려지면서 보수 정권에서 의원 전원과 장관이 대거 참석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좋습니다. 저는 좋고 이렇게 보수 정권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5.18 기념식에 이렇게 대거 갔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와서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이물관 행진곡을 이제 재창을 할지 예. 손을 흔들면서 그걸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 올해가 42주년째인데요. 그 동안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또 김진태 후보는 폄훼한 사람인데 지금 강원도지사로 나왔죠.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간첩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실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자기 소속 당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가자. 이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더 첨언을 들으면 이참에 5.18 특별법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처럼 나치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치 행위를 한 사람들은 엄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민주화 운동의 원천이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를 이 땅에 있게 만들었던 광주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5.18 관련해서 폄훼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리고 공작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뭐 저도 상당히 뭐 중대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뭐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 갈등, 즉 호남이냐 영남이냐, 또 이념적으로 그동안에 진보냐 보수냐, 또 산업화 세력이냐 민주화 세력이냐,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당,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과 또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 이런 큰 세 가지 갈등 구조가 있는데 이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치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좀 개편하고 비례대표를 강화해서 예를 들자면은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런 지역 간 이념 간 갈등 대립 구조를 조금 해소를 하고 각 지역에서 조금 선의의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결국은 민주주의 또 자유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건전한 합리적인 시장 경제를 존중해 하기 위해서 독재에 대해서 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 시민 운동자에서 보기 굉장히 힘든 아주 건전한 시민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에 묻어주지 말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 특별법이나 아니면 헌법 전문을 개정을 해서 이 광주의 정신을 제대로 미래에 개성하는 그런 좀 뒷작업들이, 후속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들께서 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